공기종 박사님, 아, 네, 네, 다 오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 이슈 토론회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과 바이러스 변이 현황에 대한 이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 분의 전문가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 소속 기자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많은 회원 기자분들은 이 줌 화면 밑에 보면 가운데 Q&A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Q&A에 토론 중에 발표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토론 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인구의 20%를 접종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과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이 먼저 되겠죠. 그리고 11월까지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제 코로나 극복에 대한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종류가 다양하고 효능이 임상시험에서 제각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과연 백신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신 외에 우리가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너무 줄어든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데 왜 백신만큼 치료제 개발 속도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코로나19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 질문을 많은 부분이 해석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개발과 접종 전략에 대해서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 발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백신이 상당히 많이 개발 중인데요. 지금 임상 중인 것만 해도 지금 63개가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제조업 단백질이 30% 넘게 개발 중이고 메신저 RNA 백신도 지금 약 7개 이상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빠르게 개발된 백신들이 RNA와 바이럴 벡터 백신이고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프로테인 서브유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 독성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느리게 개발이 됐지만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후속으로 상당히 많은 백신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미 비상 EUA를 승인받은 백신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들어갔는데요. 아마 오늘이면은 1억 명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로 9,8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접종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차 접종 포함하면 약 53% 이상이 이제 접종이 됐고 100명당 53명 이상이 1차 33명 그리고 이제 2차까지 19.7%에서 이 정도 이제 가장 빠르게 일단 파이저 백신 하나로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또 꽤 빠르다고 하지만 2차 접종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번 접종 백신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접종률은 너무나 지금 낮은 상황이고 지금 유럽과 지금 영국이 크게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유럽에 비해서 영국이 지금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럽은 2%대이지만 영국은 약 거의 3%까지 올라간 상황이라서
지금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그 백신의 어떤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되면서 영국이 또 이거를 자꾸 이제 정치 아젠다로 자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의 분쟁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접종률과도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접종률이 하루에 지금 약 420만 정도.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100일이 지나야 4.2억.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5억까지 가는데 3달 이상 걸린다는. 그게 2번 접종해야 되는 백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속도로 가면은 너무 느린 상황입니다. 백신의 확보도 아주 중요하고 접종 속도도 올리는 게 지금 글로벌에서 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종 속도가 늦은 것은 그 지금 대부분의 백신들이 접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백신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메신저 RNA 이런 것들은 뭐 선진국에서는 이 접종이 가능한 백신들이지만 이 디벨로핑 컨트리 이런 데서는 이 초저온 보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구매하기도 너무 힘들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적인 보급이 상당히 힘든 백신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백신 보급이 상당히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매 현황을 지금 보시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약 30억 도스 정도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가 그 다음 약 뭐 10한 지금 4억, 5억까지 아마 이번에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정말 이제 또 빠르게 이제 이 구매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그다음 이제 구매가 가장 많았던 게 사노피 GSK였는데 이것도 뭐 최대한 15억 도스까지도 구매가 됐었던 건데 선구매 계약이 됐던 건데 아쉽게도 이제 그 효능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일상에서 효능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개발이 포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저라든지 뭐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도 뭐 지금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에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대처하기에는 생산량이 택도 없는 상황이 사실은 이게까지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의 1회 접종 백신이 이제 거의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되면 아마 좀 더 공급에 좀 많이 수월해질 거로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이런 백신들이 아직은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그 백신을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생산이 지금 차질도 있었고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산오피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큰 기대를 받던 게 그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에서 개발 중인 그 3차 구조를 형성하는 백신 그거와 그리고 이제 또 머크에서 지원해서 개발하던 그 바이럴 벡터 백신 두 가지가 임상에서 또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상당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큰 회사들이 백신이 실패하면서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이런 문제가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구매하신 거 보시면 다 아시니까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구입한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100% 이제 EUA 통과가 확실한 백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결과가 되게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89%의 효능을 보였는데 그 원래 이제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95.6% 효능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더나에 거의 육박하는 모더나 화이자 거의 뭐 똑같거나 훨씬 좀 더 좋은 어떤 그 정도로 이제 효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UK 베리언트에 대해서는 85% 그리고 그 사우스 아프리카 베리언트에 대해서는 60% 정도 효능이 나왔습니다. HIV 환자를 다 포함했을 때가 이제 50%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HIV 환자까지도 포함해서 그 이민 컴프로마이즈드 된 상태에서도 면역 반응을 그래도 꽤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결과고 그리고 이런 베리언트에 대한 백신 효능이 어떨 건지 그걸 보여준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그 임상 자료를 제공한 그런 백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메르스 때 자료를 받아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그 구조
구조적으로 이 나노 파티클 형태를 형성하면서 단백질이 어떤 백신으로서 사이즈가 큰 백신입니다. 약 30에서 40 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엔티젠 프레젠팅 셀의 그 프레젠트가 잘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백신의 효능을 상당히 올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면역 증강제 매트릭스 M이라는 그 사포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애주번트를 씀으로써 그 TH 타입 1 면역 반응까지 아주 잘 유도하는 그런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일단 면역 반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좋은 백신으로 판정이 거의 났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개발 중이고 임상 3상에 곧 들어갈 백신 중에 그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는 실패를 했지만 그 클로버라는 그 중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거 지금 세피로부터 약 3,500억 정도 이제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런 백신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임상 결과에서 중앙체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약 4배 가까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 때문에 지금 임상 1상 결과를 보고 지금 세피에서 3,500억 가까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이제 글로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다 이제 빠르게 좀 앞당겨질 것 같지만 문제가 이제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을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거의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대조군을 둬야 되는데 이제 백신 있는 상황에서 위약그룹을 두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누가 위약그룹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노바백스도 벌써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곧 있으면 백신을 맞는 상황에서 50%밖에 백신을 맞을 확률이 아닌 백신을 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WHO, 세피,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재단 등에서 그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ICP, 그 이뮨 코릴레이트 프로텍션, 그 값을 구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임상 3상 숫자가 아마 3, 4천 명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종을 하고 나서 감염을 통한 효능이 아니고 뭐 중앙체라든지 T셀 반응이라든지 이걸 측정해서 이제 백신의 효능을 이제 그 3상을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베리언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나온 게 그 영국 베리언트,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브라질 변종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가 그 컨벌레슨 시럼, 이제 그 특히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스트레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봤었는데요. 그 컨벌레슨 시럼의 중앙치가 825라면 영국 스트레인은 약 343,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스트레인이 148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중앙치가 약 20명 정도 이제 표준을 내는 건데요. 그 중앙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백신을 개발해도 이 중앙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더나와 그 파이저 백신 접종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 중앙치를 측정해 봤는데 모더나 8.6배, 파이저 6.5배 감소 등 실제로 이런 그 사우스 아프리카 변종이 이 중앙체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가 이 실험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바백스 백신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60% 정도까지는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변종에 의해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변종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효능을 좀 올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은 그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독감 백신 사태 때도 그랬고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큰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그 글로벌에서 그 큰 우려를 했던 건 그런 부작용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나중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오히려 백신에 의해서 유도된 면역 반응 때문에 더 큰 질병이 올 수도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사실 큰 우려가 있었고 저희 IBI에서도 그거에 대한 리뷰를 한번 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백신 개발에서 VAERD라고 백신 어소시에이티드 인핸스드 레스피레토리 디지즈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RSV 백신 개발과
그 홍역 백신 개발해서 1960년대에 그 사백신을 줬는데 나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2명이나 죽고 80%가 입원한 RSV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백신에 의해서 TH 타입 2 면역 반응이 의도가 되면서 나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이 오히려 큰 병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V 백신이 바로 중단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백신 개발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홍역 같은 경우에도 사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사용 중인 백신은 다 생백신입니다. 사백신을 근데 처음 먼저 개발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개발해가지고 뭐 중앙집 잘 유도하니까 이제 접종을 했는데 60만에서 90만 명 정도 접종한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티피컬 미즐즈라는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한 나중에 바이러스 감염 시에 그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백신 개발이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포기가 됐고요. 그리고 생백신으로 가서 성공했던 게 이 홍역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 개발된 그 폴리오 백신이 생백신도 아주 좋았고 사백신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도 둘 다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바이러스 백신은 생백신, 사백신 둘 다 되는구나 해가지고 막 이 생백신뿐만 아니고 사백신도 엄청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이런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백신 개발이 거의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알레바가 딱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주번트가 TH 타입1을 강하게 유도할 수 있는 CPG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알럼을 써가지고 개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댕기에서 이건 또 다른 건데요. 댕기에서는 그 엔티바디 디펜드 이넨스먼트라고 그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백신 맞은 그룹에서 몇 명이 사망하는 오히려 백신 때문에 사망하는 게 이제 증명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그 백신 개발하던 분 이제 구속도 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했던 거지 사실은 백신 후에 나타나는 초기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들은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이 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이게 사스나 메르스 때는 이게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는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고 실제 지금 임상에서도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크게 많이 줄었고 그 중국에서 개발 중인 사백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좀 더 이제 롱텀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자면 그 처음에 이제 백신 개발할 때는 과학자들이 효능이 상당히 낮을 거에 대한 우려를 했었지만 대부분 이제 허가 기준이 50%보다는 다 높게 이제 이게 효능이 지금 다 증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원래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독감 백신 효능은 뭐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백신으로 지금 판정이 나고 있고 과학자들이 아주 우려했던 이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검증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우려가 현재 그 대량 생산, 공급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이 돼서 이 접종 속도를 좀 더 빨리 높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이제 경쟁 심화가 또 지금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변이주 출현에 따른 백신 효능 저하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 코백스를 통한 전 세계 같이 백신이 접종이 돼서 이런 변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나 선진국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WHO나 이런 데서 노력하는 이유가 이런 변종이 나오면 백신 맞은 게 다 소용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글로벌이 같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런데 코백스나 이런데 좀 기여금을 좀 더 많이 내고 글로벌에서 전부 다 이제 좀 많이 좀 기여를 해서 글로벌에서 해결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해결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 네, 송만기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만기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 그동안 백신 업계에서 코로나 백신의 다크호스라고 불렀던 노바백스 백신 결과, 임상 결과가 아주 고무적으로 나온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나라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산이 되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에 있는 그 노바백스 백신이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자국 이기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동시에 백신을 접종해서 변이가 발생할 근거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 중증 환자들은 정말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2종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는 개발이 더딘지, 그것에 대해서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중앙의료원 방지환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슬라이드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센터장님, 그 비디오도 켜주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네.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비2가 침입하면은 맨 처음에는 그 바이러스가 처음 며칠 동안 이제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면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면역 반응에 의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바이러스랑 싸우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면역 반응이라는 게 바이러스만 딱 잡아 죽이는 정밀 폭격이면 좋은데, 융단 폭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정상적인 자기 조직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서 중증으로 가고 중환으로 가고, 이렇게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자기 몸이 망가뜨려지는 거에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증으로 가죠. 그래서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페이지면 초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고, 후기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기 위한 약을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초기 환자들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 여기서 그래프에서 1은 경증이고 8은 사망하는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중증인데,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도 보면 초기에는 경증이다가 1에서 14일, 평균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나빠지는데, 그 나빠지는 게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면역 반응이, 자기 몸에 의한 면역 반응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렘데시비어가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미국 FDA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죠. 입원한 환자한테서 렘데시비어랑 위약을 투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렘데시비어는 회복 기간을 단축했지만은 치명률을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증 환자한테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산소요법을 치료한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최중증 환자라고 할 수 있는 고위량 산소요법이라든가 기계환기를 한다든가 에크모 환자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5일 투여항균과 10일 투여항균이 효과가 비슷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 약을 수입해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WHO에서 렘데시비어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 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저희 중앙임상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렘데시비어가 표준 치료제로 인정되는데, 이제 ACTT1 연구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는데, ACTT 연구는 WHO에서 시행한 솔리데리티 연구에 비해서 훨씬 더 명확한 목표와 훨씬 더 근거 강도가 높은 연구 방법론을 써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솔리데리티 트라이얼의 결과가 ACTT1 트라이얼의 결과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렘데시비어는 계속 표준 치료제로 투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이었고, 외국의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FDA에서 렘데시비어를 긴급약이 아니라 정식 승인을 했었죠. 정식 승인을 했을 때도 외국의 전문가들도 FDA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그 리커버리 스터디가 발표가 되면서 덱사메타손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일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증상을 나타냈지만 후기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면역 반응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건데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덱사메타손을 썼더니 보시다시피 이제 맨 위에 보시면은 인베이스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그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 환자들한테 렘데시비어를 덱사메타손을 쓰면 사망 확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소 치료가만 필요한 사람도 사망 확률이 줄었지만은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의 환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 충분히 그 추측을 할 수 있죠.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증 환자들은 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으로 하는 거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 때문에 망가지는 건데, 그래서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면역 기능을 억제시켜준 효과가 있겠지만 중증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실 게 제가 이제 보통 증상 발생하고 7일에서 10일 이후에 본격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몸이 망가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질병 초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질병 후기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면역 억제제가 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7일 이후에 쓴 사람들이 더 덱사메타손을 썼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덱사메타손 결과를 요약을 하면 산소 보조요법이나 기계환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치명률을 개선했지만 경증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덱사메타손이 많은 비난을 받는데, 첫째는 치명률이 너무 높은 집단이었습니다. 리커버리 스터디 연구 결과를 보면 치명률이 25%, 30% 가까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의 치명률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인가? 그리고 또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라고는 하지만은 무작위 대조 연구라고는 하지만 오픈 레이블이라는 거는 이 환자가 어떤 약을 썼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연구의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80세 이상 기계호흡을 받는 환자가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덱사메타손 같은 면역 억제제는 일단 쓰기는 좋지만은 나중에 면역 억제제에 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CT2 연구가 발표되면서 바리시티닙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바리시티닙이라는 건 류마티스 환자들한테 쓰는 이것도 일종의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렘데시비어만 쓴 그룹과 렘데시비어 플러스 바리시티닙을 쓴 그룹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요약을 하면 경증 환자한테는 별 치료가 없지만 산소 보조요법이 필요한 환자한테는 바리시티닙을 썼을 경우에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특히나 고유량 산소요법이나 비침습적 기계환기가 필요한 환자는 효과적이겠지만 최중증인 침습적 기계환기라든가 에크모를 하는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중화항체 기반 치료제들, 이제 항체 중에 중화항체라면 좀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항체라고 해서 모두 병원체랑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체 중에 병원체가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항체가 중화항체입니다. 이제 이 병을 앓고 회복된 사람들 몸에는 바이러스랑 싸우는 중화항체가 있겠죠. 그래서 중화항체 기반 치료제들을 보면 이 병을 앓고 회복된 사람들의 혈장을 그대로 넣어주는 치료법, 회복 혈장 치료법이죠. 또 하나는 이런 회복된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중화항체를 조금 농축해서 주는 거, 이게 혈장 치료제고, 또 중화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회복 혈장이나 혈장 치료제의 문제는 이 병을 앓고 회복된 사람들의 피가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일부 보조적인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거고, 항체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은 가능하지만은 생산 원가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셀트리온에서는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는 50만 원, 60만 원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미국 같으면은 항체 치료제 한 번 투여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할 겁니다.
중화항체 기반 치료제가 무조건 좋을 거냐? 이게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 FDA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한테는 이론적으로 더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중화항체라는 건 바이러스가 억제하는 걸 직접 막아주는 항체인데 항체가 바이러스에 들러붙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직접 막아주기도 하지만은 이걸 뭐 여러분이 면역학을 전공하시는데 이 그림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항체가 그 외에도 많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는 이유는 면역 반응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데 항체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환자한테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는 시기, 그러니까 중증으로 간 시기에는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중화항체가 바이러스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중화항체 역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중화항체가 중화항체 역할을 못하고 항체 중에는 바이러스에 들러붙어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침입하는 것을 아주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불리한 항체가 있는데 이걸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항체에 의한 감염 증강 효과라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생기면은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만들어낸 중화항체가 중화항체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이 들러붙은 항체가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입하는 걸 더 쉽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더 불리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적인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에서 지난 12월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보도입니다. 9월 달에 입원한 환자가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도 좀 회복이 좀 덜 되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중화항체가 있는 혈장 치료제를 써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체 치료제도 결국 항바이러스제인데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는 초기에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벌써 한 달이 지난 사람이죠. 그리고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자기 몸이 망가질 때는 항체 기반한 혈장 치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중화항체라는 거는 폐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체 치료제를 쓸 때 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중화항체 치료제를 쓰면은 중화항체를 굉장히 높은 농도로 써야 됩니다. 혈장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장 치료제도 진짜 호흡기 감염증 환자한테 쓰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피를 모아서 중화항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녹십자 중화항체는 들어봤더니 꼴랑 환자 두세 명의 회복된 환자 두세 명의 피를 모아서 만들었다는데 중화항체 역가 자체도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보도였습니다. 뭐 아까도 왜 약은 안 나오느냐 그랬는데 기저귀 약은 나올 수 있을까? 그 약을 먹으면 치명률도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도 약 먹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좋아지고 이런 기저귀 약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증식하고 몸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을 때는 증상 발생하기 직전이랑 증상 발생하고 하루 이틀인데 그때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또 진짜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면역 반응에 의해서 망가지죠.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타미플루가 있죠. 타미플루 먹으면 안 쓰는 것보다 열이 하루 정도 빨리 떨어지는 것 정도지 기적의 약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은 아직까지는 기적의 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치료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신종감염중앙임상에서 만든 진료 권고안이 있고 이게 국립중앙의료원 홈페이지로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서 좀 따뜻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해외 언론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왜 이렇게 더딘가 이렇게 했더니 백신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백신은 미국이 초고속 개발 전략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치료제가 개발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초기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든 치료제든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걸 보고 개발했던 바이러스보다 좀 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속속 등장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기중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께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과 변이 바이러스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홍기정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앞에 두 분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그 현재 코로나의 변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더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키면서 변이주가 발생하는 양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바이러스 변이주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향후 대유행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핵산이 있고 핵산을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우리띠, 그다음에 그 우리띠 바깥쪽에 붙어서 숙주세포에 접근해가지고 감염을 시키는 스파이크 프로테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구조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증식하는 과정에서 늘 변이가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변이의 진행에 따라서 복제의 진행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복제가 일어남에 따라 변이는 계속 증가하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서는 보통 이 변이들의 큰 무리들을 퍼시스피시스, 그러니까 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브스피시스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게 많은 변이가 있어서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종으로 취급하는 그런 종류의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건 그럼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일으켜서 서로 달라지고 골치 아픈 거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살아가면서 증식을 하면서 일종의 진화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적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늘상 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그 변이의 정도는 사람이나 고등동물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늘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경우는 90% 이상의 그 호모로지, 상봉성만 가지고 있으면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전체 10분의 1 정도가 달라져도 여전히 같은 종이라고 생각할 만큼 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변이는 대체로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전염력이나 치사율이나 그런 것들을 보이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변이는 예상외로 약제에 대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갑자기 내성을 보인다든지 안 듣게 된다든지 또는 초기 감염 지수라고 하나요? R로 밸류를 갑자기 늘려가지고 원래대로나 1점 되는 게 3이나 4로 늘어나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주 무서운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흔치는 않지만 치사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최초에 발견된 이후로 한 1년 동안 계속 변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저희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국 균주가 있고요. 변이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파란색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주,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브라질 변이주 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는 다 이것들은 그 사람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감염을 일으키는 ACE2 리셉터에 관련된 변이들입니다. 거꾸로 ACE2 리셉터 변이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ACE2 리셉터에 붙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는데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 특히 어떤 포인트들 E484K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K417N, N501Y 등의 몇 가지 포인트에서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이 원래 오리지널 아미노에시드가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3개의 숫자는 포지션입니다. 몇 번째인 것이고요. 뒤에 거는 치환된, 새롭게 들어간, 바뀌어버린 아미노에시드인데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면 당연히 약간의 구조상의 차이가 날 거고요. 구조상의 차이가 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숙주 리셉터 ACE2에 붙는 정도가 같지 않고 달라지거나
아예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 써 있는 E484K, K427N, N501Y 등등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기주에서 발견된 특징이 있는 변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R0 밸류가 늘어나는 것들이 제일 크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세 개의 변이주들도 영국 균주와 브라질 균주까지 세 개까지가 똑같지는 않지만 공이 그 초기 감염 주수가 좀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임상적 특징이 확실히 구분이 돼서 보고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증 환자로서의 발전도도 우려는 있지만 정확히 정리는 잘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감염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걸렸던 바이러스 환자들조차도 또 이 변이주에서 감염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그런 경향도 보고된 게 있어요. 안소니 파우치 미국 NIAID 원장도 그런 케이스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근데 아직은 통계적으로 그리고 역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재감염이 확실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변이가 일어나면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에 어떤 영향을 주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앞에서도 발표했듯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적합한 아주 특징 있는 항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그 항바이러스제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기 전에 사용하던 몇 가지 치료제가 있었어요. 자나비비라든지 아만타딘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워낙에 변이주에 대해서 이미 내성을 많이 띠고 있어서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오셀타미비어, 타미플루라는 게 나와가지고 내성주들을 막을 수 있고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셀타미비어, 타미플루가 완벽한 약이어서 이후로 나온 모든 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다 효과가 있었냐면 당연히 그 2009년 신종플루 스트레인조차도 H1N1 스트레인조차도 변이주가 발생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그 오셀타미비어 이후에도 파라미비어라든지 몇 가지 약품들이 개발이 돼서 현재 타미플루가 듣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급성 감염에 있어서는 이렇고요. 또 다른 그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포인트인 에이즈를 보면은 아마도 에이즈가 발견된 1980년대 이후로 한 40년 동안 못해도 최소한 5, 60가지 이상의 또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많은 약물들이 개발됐는데 이렇게 개발된 이유는 여기 써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역전사 효소제제라든지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 같은 것들이 계속 내성주가 나와서 그 내성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약품을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뭐 사진에 보여드리는 아이센트라스 그러니까 랄티그라비어라는 조금 다른 작용 포인트를 갖고 있는 약품을 만들어서 아마도 이런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달라졌어도 여전히 랄티그라비어가 아주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역시 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결국은 변이주는 약체에 대해서 내성이라든지 약효에 대한 감수성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비드의 경우 현재 우리가 딱 정해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약물을 정하지도 못했고 아주 효과적인 약물을 찾지도 못했지만 이런 내성주라든지 감수성을 떨어뜨린 변이주 때문에라도 이후로도 꾸준히 새로운 약물들을 개발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항체 치료제나 백신의 경우는 여기 나온 그림처럼 기존에 쓰고 있는 스몰 몰리큘 합성 약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변이주에 대한 대응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몰 몰리큘이 효소라든지 작용 포인트의 어떤 일정한 포인트를 막아서 바이러스들을 억제시키는 데 비해서 항체는 좀 더 큰 항원이라는 부분을 인지해서 백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변이에 대해서 좀 더 덜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번에 뭐 남아프리카하고 변이주 때문에 미국 NIH에서 나온 얘기처럼 오히려 이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를 많이 쓸 경우에는 변이주의 발생을 더 촉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체 치료제나 백신이 이론적으로는 좀 그 스몰 몰리큘보다 그 내성주에 대해서 잘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변이주는 사실은 이런 치료제들이 많아질수록 변이주가 늘어나고 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코비드-19이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대유행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뭐 예상까지는 아니고 정리를 해보면은
바이러스는 본인의 생존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변이를 계속 일으킬 겁니다. 옆에 있는 표처럼 2004년에 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비드까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변이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아주 효과적인 것들이 사스 때부터 하나씩 저희한테 다가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쿼시스피시스를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그 변이주들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을 겁니다. 사실은 바이러스가 지향하진 않겠죠. 바이러스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겠죠. 뻔히 첫 번째는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내성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균주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감염력 트랜스미시빌리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독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치사율이 아주 높은 위험한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약물이나 백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얼마나 조금씩 간에 변이주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코비드-19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사람들한테 알려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학문적으로는 뭐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스부터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위기를 초래한 것도 적어도 십수년이 된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들의 특징을 보면은 수의 쪽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인체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인체 쪽에서는 적어도 이미 등장한 바이러스가 변이주를 일으키면서 심하게 새롭거나 심하게 위험한 바이러스로 발전한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을 때는 오리진, 그러니까 숙주동물이 다른 곳에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서부터 출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과일박쥐가 낙타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코비드-19는 뭐 천상갑이라는 말도 있고 뱀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됐건 시작하는 동물 숙주 자체가 다른 경우가 보다 더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통일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람한테는 기록적으로 그런데 수의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축산이라든지 동물 쪽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V라고 하는 아마 닭일 겁니다. 조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멀쩡히 아주 오랫동안 그냥 보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에서 작용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식기나 신장으로 공격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수많은 닭들이 한꺼번에 폐사하는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코로나의 기록들로 봤을 때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표에 홍기종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왜 우리가 처음에 백신이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이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후발주자들이 계속 개발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이주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제, 새로운 백신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기종 박사님이 다시 연결이 되셨는데 혹시 마무리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홍기종 박사님 좀 아까 잠깐 끊겼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다시 끊겼나요? 홍기종 박사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예, 제가 마지막 페이지라도 제 노트북이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비디오도 마무리 말씀 그러면. 예. 켜주시고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그냥 보시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제 발표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기자들이 발표자들의 발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아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서 추가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고 딱 발표해 주십시오. 조은찬 저희 기자 마이크. 토론자들한테 시간이 얼마인가요? 5분인가요? 예, 일단 5분 정도로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자들의 답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 또 시간 나오면 패널들 해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분의 강연 정말 감사하게 들었고요. 일단 먼저 송만기 차장님께는 지금 어쨌든 백신의 현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임상 결과가 들어가 있고 백신마다 구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값이 싼 그다음에 싸구려 백신, 그다음에 품격 있는 그런 백신,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지,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사실 유럽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가격이 제일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은 가격이 어쨌든 같은 mRNA 백신 파이저보다 더 높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과연 사실 뭐냐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싼 게 진짜로 안 좋고 비싼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방지환 교수님, 정말 본인의 그 의학 지식을 전혀 거침없이 말씀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게 가장 좀 놀라웠냐면, 방지환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정부의 브리핑 내용과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항체치료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녹십자의 혈당치료제가 사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은 권준욱 원장님께서 대단히 자주 언급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브리핑만 들으면 그 약이 나오기만 하면 이 코로나19가 어쨌든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전문가들의 생각과 이 정부의 브리핑이, 교수님은 이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계시는 당사자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지금 현재도 전문가 집단과 방역 당국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존재하는 거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런 지금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은 항체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를 백신처럼 어쨌든 항체니까 모든 사람이 어쨌든 미리 맞으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예를 들면 이제 겨울철이 있죠. 겨울철에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그것도 이제 증상이 없는, 미리 맞으면 일종의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홍기종 박사님, 네, 홍기종 박사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예. 네, 들립니다. 네, 예, 변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이게 사람 간 사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람 간 사람 사이 변이보다 실은 코로나의 과거를 살펴보면 동물에서 사람에게 왔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관찰의 역사가 있다 말씀하셔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염려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이는 항상 저희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변종도 두려운데 변이도 두렵거든. 근데 가장 학자들이 그래도 변종보다는 변이가 덜 두렵긴 하지만 어떤 양상의 변이를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가장 두려운 변이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저기 송만기 차장님은 백신이 글로벌로 균일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항체 치료제들이 오히려 이제 물론 그거 자체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변이를 촉발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학자들이 우려하는 변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면 그 위험한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동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발표자들께서 답을 해주시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쌓여 있으면은 무슨 질문인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송만기 사무처장께서 한번 네. 백신에 그러니까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에 따라서 이제 뭐 백신을 평가하는 이런 거. 근데 사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결정된 거는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입니다. 그 백신의 가격이 결정된 것은 백신 효능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각각의 백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생산 단가와 상당히 연관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회사의 어떤 그 철학도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니고 영국 옥스퍼드와 이 제너 인스티튜트에서 개발한 건데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윤을 남기지 않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크하고 아마 협상을 했던 것 같은데 머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머크하고 협상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론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백신을 생산하는 들어가는 최소한의 원가도 상당히 다릅니다. 백신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백신들은 기존에 있던 생산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SK가 이제 그대로 활용하듯이 새로운 투자 없이도 바이러스를 세포 배양해서 컬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생산 시설이 많은 그런 백신 생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가격이 저렴한 것이지 백신의 효능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그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들 그런 것들은 중국 자체 어떤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처음에 상당히 비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백신의 효능과 품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생산 가격, 생산 능력 그리고 이 마진에 대한 이 각 회사의 그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게 작용했지 처음부터 이 가격을 정할 때는 백신 효능과 아무런 관련 없이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방지원 센터장께서 그 항체 기반 치료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첫째 이제 그 저희 국립중앙 권준욱 원장님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저희랑은 다른 데고 국립중앙의료원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질병청이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하지만 뭐 입장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신종합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들은 민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얘기를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질병청은 아무래도 정부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 세계 지침에서도 분명히 중증 환자한테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추천하진 않고 임상연구 정도에서 아주 임상연구 기반에서 써볼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체 치료제를 미리 맞으면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 거냐, 이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하고 항체 치료제를 예방적으로 쓰는 거랑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항체 치료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격이 무지무지 비쌉니다. 그리고 또 백신은 능동 면역이라고 해서 백신을 맞고 나서 이제 백신 맞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화항체를 자기 몸에서 만드는 건데 중화항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기억세포라는 게 만들어서 중화항체는 떨어지지만 기억세포가 필요하면은 나중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다시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항체 치료제를 맞았을 경우는 보통 항체 치료제는 몸에 몇 주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항체 치료제도 이제 좀 특수한 LS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특수한 그 공법으로 약간 변형시키면은 반감기가 몇 달 이상으로 아주 길게 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특허가 풀려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가 아직 안 풀린 문제이기 때문에 LS 모디피케이션에서 항체 치료제를 아주 몸속에 오래 남도록 하는 항체 치료제를 예방적으로 쓰려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은 백신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입원한 병원에서 이제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병청이나 국립보건연구원이랑 저희랑 의견이 다른 게 있는데 제 안타까운 거는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질병청이 조금 더 최신 지견을 좀 받아들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백신 얘기만 하더라도, 백신은 오늘 다른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한 70%에서 70% 정도 면역력을 만들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유행이 끝날 거라고 하고, 질병관리청의 목표도 지금 70% 정도 백신을 맞추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돌연변이주가 생기면서 예방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이 돌연변이주가 이제 메인 컴포넌트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으면 결국 70% 정도 예방 백신을 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될 텐데, 아직도 70%에 매달려 있고 한 번 70% 예방 백신하면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 않을 않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이제 변이주가 예방 효과 백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청이나 그 국립보건연구원이 조금 더 최신 지견을 좀 반영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홍기종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변이가 가장 우려되는 형태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변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발표하면서 조금 오해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는데요.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주가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변이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변이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는 결론을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 표현은 모른다는 겁니다. 위험한지 아닌지 모를 것이라는 거고요. 변이주의 특징적인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 오셀타미비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예측을 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이가 일어나면 내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그중에 한 두 개는 맞고 나머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이주에서 관심이 있는 변이주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예를 들어서 스몰 몰리큘에 관련된 어떤 포켓, 그러니까 작동하는 부분에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어떤 부분을 바꾸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맞을지 모르겠고요. 가장 위험한 변이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현재는 이제 백신은 이 변이주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치료제만 가지고 본다고 치면은 사실은 현재 딱히 정해놓고 이걸로 하고 있다라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변이주가 치료제와 연결돼서 치료제의 효과나 아니면 사용 범위나 내성 등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만한 근거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변이주는 지금 뭘 건가? 코로나가 치사율을 갑자기 엄청 높일 것 같지도 않아요. 코로나의 특성상. 물론 메르스나 사스가 쉬운 바이러스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에볼라나 웨스트나일이나 이런 정도로 높게 치사율이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는 결국은 영국주나 브라질균주에서 나온 것처럼 R0 밸류, 그러니까 초기 감염 지수를 높이는 트랜스미서빌리티가 높아지는 쪽으로 변이하는 것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아 MBC 기자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박선아 기자입니다. 세 분 박사님 설명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토론하기에는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듣고 계시는 기자님들 대신해가지고 듣다가 궁금한 것들 추가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만기 박사님, 아까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접종 후 접종 후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백신 면역 반응이 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질병이 올 수 있다. 그런 걸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우려했다고 하셨는데, 과거의 사례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이제 가장 큰 질병이나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백신 접종한 다음에 바로 나온 건 아닐 것 같은데 얼마나 있다가 나오는지, 그리고 아까 다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코로나는 좀 안전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접종을 빨리 시작한 나라들도 12월 정도 해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부작용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 과연 우리가 좀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재환 박사님 치료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금요일 날 국내에서 개발 중인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항체 치료제가 최종적으로 이 승인이 날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국내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지금 많이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기존에 나온 결과로는 뭐 맞았을 때와 안 맞았을 때 뭐 증상을 한 3일 정도 빨리 완화시킨다. 요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요. 중증도 아니고 경증 환자의 증상 완화 정도인데 과연 이거에 대한 좀 효과 그리고 가격 대비 뭐 맞는 게 어떻다라거나 이런 국내 첫 항체 치료제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기종 박사님께는요, 변이 바이러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이 있는데 사실 남아공 변이가 가장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에 지금 영국과 브라질 변이는 개발된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남아공은 커버는 되지만 상당히 효능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남아공 변이가 영국이나 브라질 변이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백신의 플랫폼 중에 mRNA 백신은 변이가 생겨도 좀 빨리 변이주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만기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뭐 일단 그 제가 아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부작용 이게 이제 VAERD하고 AD가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유명했던 게 RSV 백신 개발에서 그게 이제 가장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이게 이제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임상 일상 중에서 이게 이제 나와서 보통 RSV 걸리면 애들이 뭐 독감 수준으로 앓긴 하지만 죽거나 병원 입원할 정도는 상당히 드문데 그때는 그 백신을 접종했던 아동들의 80%가 병원 입원하고 2명이 죽을 정도로 이 백신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VAERD는 좀 상당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게 빠르다면은 실제로 상당히 빠르게 검증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를 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사스하고 메르스 때 그때 이제 동물 모델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 코로나 때는 그런 동물 모델에서 뭐 동물 모델도 좀 개발이 어렵긴 했지만 동물 모델에서 일단 그런 현상이 거의 관찰이 안 됐고요. 그래서 꽤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전 세계 인류의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백신 개발을 안 했던 거고요. 그런 우려가 그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있었다고 하면 이미 이제 그 휴먼에서 백신 3상이라든지 접종이 상당히 된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높은 빈도로 나온다고 하면 이미 여러 개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뭐 메신저 RNA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백신들 접종이 상당히 수천만 명이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백신 접종에 의해서 이 사망사고라든지 훨씬 더 병이 심해지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항체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감염이 됐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역 반응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거의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백신에 의해서 맞은 사람들이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는 그 전 세계 레귤러토리 그 가이드에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걸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볼 거고요. 그래서 뭐 지속적인 관찰을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부작용이나 이런 우려는 상당히 지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방재환 박사님께서 그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라이 릴리라든가 리제네론에서도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첫째 이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하고 관련된 건 논문으로 출판이 안 돼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릅니다. 그리고 식약 허가 자문위원회 들어갔던 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봤을 텐데 저는 그런 건 못 보고 언론 보도에 나온 정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리제네론이라든가 아니면 일라이 릴리 항체 치료제랑 비슷한 연구를 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첫째, 이제 그 약을 사람한테 개발할 때 1상, 2상, 3상을 하는데 1상, 2상에 비해서 3상은 훨씬 많은 환자인데 투여하는 거고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2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보이면 2상에서는 효과가 단정적이라는 얘기는 못하고 2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3상에서 최종 확인을 하는 건데 문제는 2상에서 3상으로 가는 건 상당히 신중한 과정입니다. 3상은 굉장히 많은 환자한테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2상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3상을 갔는데 3상에서 실패해서 이 약이 출시가 못 되면은 굉장히 그 제약회사 입장에 타격이 크고 제약회사 휘청휘청해서 2상은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2상에서 확실히 이건 될 약이다 안 될 약이다를 판단해서 3상을 가든지 안 가든지 하는데 셀트리온 이상을 루마니아 환자가 대부분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셀트리온이라든가 리제네르닌, 일라이, 릴리 모두 이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뭐 입원하는 거를 조금 줄였다. 뭐 많게는 반 내지는 그보다 더 줄였다. 그 정도인데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5, 6%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한 5, 6%인데 100명한테 투여해서 입원하는 환자를 3명을 줄였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도 많을 수 있는 약이고 비용도 굉장히 비싼 약인데 이 100명한테 투여를 해서 그 치명률을 줄였다는 근거는 없고 100명한테 투여를 해서 입원 환자를 3명 정도 줄일 가능성이 확인된 연구들이죠. 대개 항체치료제들이 이런 약들을 실제로 이제 승인을 하고 허가를 받고 출시를 할지 최종 출시 물론 임상 3상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 다분히 그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입원할 환자를 100명 중에 3사람 정도를 줄일지 말지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강지한 박사님 아까 그 조동찬 기자님 질문하셨던 거 때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백신 집단 감염 이게 남아공 변이도 있고 해서 사실상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해야지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정부는 집단이 아니야. 아직도 정부는 7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뭐 박사님 외에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제 이 상황이면 8, 90%까지는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또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뭐 거의 3명 중 1명은 안 맞겠다고 하거든요. 젊은 분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접종률을 높이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건 백신 정책을 하는 분들이 할 얘기인데 뭐 백신을 뭐 강제로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홍역 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학교를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취업하려면은 사스코비2 백신을 맞아야 이제 취업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어느 정도나 이제 실효성이 있고 강제력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런 그렇게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맥시멈입니다. 근데 이제 유행을 차단을 해서 집단 면역을 새로운 변이주가 생기는 거를 감안해서라도 집단 면역을 통해서 유행을 빨리 종식시키겠다 하면 70%가 훨씬 많이 맞춰질 텐데 그런 뭔가 강제적인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기종 박사님이 이제 그 남아공 변이주가 왜 더 강한지, 센지, 독한지, 그리고 RNA 백신이 이런 변이에 대응이 빠르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남아공 변이주 아까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세 가지 변이주는 다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있는 어떤 그 아미노아시드가 치환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2484K 뭐 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서 구별을 안 했는데 그게 각각 다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스파이크 프로테인 위에서 그 변이가 일어난 포인트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 변이가 일어난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는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그 ACE2 리셉터에 바인딩되는 또는 찾아가는 능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에 방주환 교수님이나 임상의들이 더 잘 알겠지만 역학적으로는 진행 중입니다. 틀림없이 좀 더 위험하고 트랜스미서빌리티, 그러니까 전파력이 좀 훨씬 높은 것 같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그 NIAID 안소니 파우치는 이 남아공 변이주 때문에 새로운 변이주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하나가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mRNA 백신이 그런 변이주 추적력이 뛰어난 거, 이거는 제가 아는 게 다 정확한 답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백신에 비해서 mRNA 백신이 변형해서 생산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항원을 핵산 자체로 만들어서 N일펜에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부분의 항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제조합 백신이나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의 컨스트럭트라든지 생산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mRNA 같은 경우는 핵산의 정보만 바꿔서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유효성이 얼마나 되는 거와 상관없이 초기 제작과 개발 과정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담비 채널A 기자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세 분께 꼭 한 분 한 분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송만기 박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완치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일이 지금 해외에서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경우 앞으로의 접종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가령 완치자가 접종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그럼 뭐 텀이나 접종 계획의 변화, 방향성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완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단은 뭐 걸린 거에 상관없이 접종을 지금 하는 거를 지금 권고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완치자를 보면은 완치자라 하더라도 그 항체 보유하고 있는 게 사람한테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항체가 거의 특히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뭐 디텍션이 안 될 정도로 낮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면서 걸릴 확률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종의 감염 우려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또 다 검사해서 또 백신 접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느니 차라리 접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고 접종을 지금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는 감염 확률이라든지 뭐 병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네. 아주 강하게 저거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 좀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그래도 막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접종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맞는 거를 지금 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정부 더 말씀해 돼요? 주시죠. 예. 네. 아까 송만기 박사님 발언 중에 이제 우리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글로벌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여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백신을 통해서 빠르게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어디선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 변이를 일으키고 이럴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전 세계 글로벌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낮춰야 되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바이러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걸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디벨로핑 컨트리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이 변이는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바이러스를 최대한 숫자를 낮추는 게 이런 변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백스 같은 걸 통해서 지금 거기도 사실 상당히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확보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많은 백신이 그렇게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100억 정도밖에 기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완치자는 예를 들어서 정부의 그 백신 접종 뭐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뭐 따로 고려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근데 아니면 아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네. 이걸 특별히 그렇게 고려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기자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이 질문들이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고령층에 대해서 효과가 낮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왜
그런지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결국에는 백신으로 통해서 면역력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 대부분의 2회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5개월만 된다면 5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지속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이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대표 그 바이온텍 대표라든지 아마 처음 임상했던 사람들 뭐 그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 6개월 그리고 1년 이상 갈 것 같다고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임상한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제 궁금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최소 6개월 이상은 갈 거다. 그리고 계속 이건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아마 1년까지도 될 것 같다는 게 훨씬 더 이제 많은 이제 의견이고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게 뭐냐면 그 임상 숫자 자체가 15,000명 정도 지금 했던 결과를 가지고 뭐 영국과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했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EUA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임상이 3만 명 이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 당시에 영국이 그 임상을 할 당시에 이 감염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충분히 감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55세 이상 그 뭐 70세 이상 이 군이 아마 8% 4% 해가지고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노인들에서 실제로 백신 맞은 그룹에서 대조군과 대비했을 때 이 감염 숫자로 할 수 있는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상할 때 그 특정 나이 그룹에서 그런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걸 평가한 기준은 중화항체와 그리고 이제 그 항체 타이터 그게 성인 그룹과 얼마나 크게 다르냐. 사실 이걸 보고 지금 승인을 한 건데 EUA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봤을 때는 항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중화항체도 그렇고 그 다 충분히 백신의 효능을 발휘할 만큼 충분하다고 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시겠지만 그 이거 60%라는 것은 60 몇 프로라는 것은 그 증상 있는 감염까지의 어떤 효능이고요. 뭐 중환자로 가는 거라든지 사망은 거의 다 100% 맞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이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그 백신이 그 접종 받은 사람의 개인의 인펙션 감염을 막지만은 그보다 집단 면역이 되려면은 트랜스미션 다른 사람의 전염까지도 막아야 되는데 그게 대한 전망이 그 좀 엇갈리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백신하면 당연히 그 사람도 보호하고 그 다른 인구도 다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대부분의 백신이 다들 사람들이 이제 감염까지도 다 막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백신도 많습니다. 증상을 막는 백신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뭐 로타라든지 그다음에 폴리오 같은 경우라든지 그 생백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백신 중에는 사실은 그 오히려 이제 그 집단 면역을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백신이 퍼져나가서 이건 바이러스 감염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많은 백신들은 증상을 막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 감염을 자체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는 이게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막 대량으로 접종하면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꽤 많은 백신들은 감염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그 병을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감염 자체보다는 실제로 병이 있냐 안 삼상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병이 있냐 없냐를 많이 또 보게 되고 감염 자체를 이제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볼수 무증상인 경우에 사실 보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백신에 대해서 효능을 볼 때 그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으면 되게 좋지만 실제로는 병을 막을 수 있는 증상을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사실 초점이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 광주환입니다. 제가 몇 가지 그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백신을 맞아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으려면은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될 겁니다. 바이러스가 상기도에만 있으면은 상기도 감염으로 끝나면 중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폐로 가는 걸 막으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전파되는 걸 막으려면 아무래도 폐에 있는 바이러스보다 상기도에 있는 바이러스가 남한테 전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상기도의 바이러스가 들러붙고 증식하는 걸 얼마나 막느냐, 이걸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할 때 그런 모든 걸 다 확인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얼마나 줄였느냐, 또 드물게 일부 이제 그 서베일런스에서 무증상 감염도 얼마 줄였느냐를 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증상 있는 감염자를 얼마나 줄였느냐를 보는데, 일부 데이터는 무증상 감염을 줄였다는 백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증상이 있는 감염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중증 감염을 줄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데, 지난 12월인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보고를 했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남한테 전파할 확률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침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감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하고, 무증상 감염은 백신을 맞아도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 정도로만 그걸 미티게이션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노인한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 시비가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노인 환자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절대적으로 인물이 적었고,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데이터가 나와서 처음 논란이 된 게, 두 번 맞는데 1차는 저용량, 2차는 표준 용량을 맞은 그룹, 그 다음에 1차도 표준 용량, 2차도 표준 용량을 맞은 그룹하고 했는데, 우리 직관하고 다르게 저용량을 맞았던 그룹에서 예방 효과가 90%였고 표준 용량을 맞았던 그룹에서 예방 효과가 오히려 더 6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저용량, 표준 용량을 맞아서 효과가 좋았던 그룹들이 대개 55세 미만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나이가 노인들은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백신 효과가 좋은 건데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상대로 젊은 55세 미만 환자들한테만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저용량, 표준 용량 그룹을 맞았던 저용량 그룹은 백신을 2번 맞을 때 대개는 12주 이상 간격을 떼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준 용량으로 맞았던 사람들도 10주 이상 간격으로 뗐으면 효과가 괜찮느냐 봤더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 문제, 그 다음에 백신 투여 간격 문제,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인율된 환자가 적은 문제, 이런 모든 것이 섞여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령하고 관련해서 시기가 지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데이터를 정확히 보면 4주, 8주, 12주, 12주 이 효능이 쭉 올라갑니다. 2번 맞은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4주에서 12주를 승인을 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아마 12주 근처에 부스팅을 하는 게 아마 효능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권고된 4주에서 12주로 이제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존슨앤존슨 백신과 이게 플랫폼이 똑같고, 그리고 중앙치 유도되는 거가 절대 비교는 안 되지만 컨벌런스 실험 대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또 미국에서 임상을 하면 좀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바이러스 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봐서는 사실 존슨앤존슨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노바백스 백신은 항원 단백질에다가 면역 증강제를 사포닌이라는 거 넣지 않습니까? 우리 인삼 성분이라서 되게 반가웠는데, 오히려 이 면역 증강제 부족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뭐 이런 외신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워낙 이제 많은 양을 이제 빠르게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이저마저도 이제 그 원재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군수물자까지도 지원을 해서 그나마 이제 다행히 그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정말 뭐 저도 정확히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들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거는 정말 뭐 최대한 빠르게 이제 공급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 GSK AS03라든지 이런 거랑 뭐 컴비네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임상을 어느 정도는 조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공급이나 이런 거에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홍기종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치명률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전염이 더 잘 되는 이런 형태로 다행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어폐가 있네요.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바이러스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전염은 덜 되더라도 치명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데 새로운 숙주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덴마크에서 밍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런 지금 다른 뭐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이러스가 치사율을 높이는 경우가 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변이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이유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 뭐 베네수엘라 엔세팔리티스, 리프트밸리 바이러스, 에볼라 이런 것들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감염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이의 기회가 적겠죠. 근데 그러다가도 뭐 예를 어떻게 의료진 사이에서 옮겨 다닌다든지 또는 토속적인 원주민 부락에서 옮겨 다닌다든지 하면 치사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콩고에서 뭐 한 10% 정도 치사율이 높아졌던 보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나 파라믹소, 오소믹소 종류 같이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흔치 않다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변이의 방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러스의 마음이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게 뭐였죠? 밍크. 네. 새로 보고된 케이스들은 몇 가지 있죠. 실제로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는 종종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동물들에서는요 아주 흔하게 많이 퍼져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이 될 텐데 그것들이 보고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사람으로 쉽게 못 오냐 하면 호스트 베리어라고 하는 거. 서로 다른 숙주 간에 있는데 함부로 내가 바이러스 입장에서 함부로 내가 저 동물이 좀 더 만만해 보이니까 가겠다가 아주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늘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발견은 될 수 있대. 그게 사람으로 옮겨와 가지고 실제로 증식을 하고 증식을 하면서 감염도 일으키고 하는 보고 과정이 다 일어날 다음에서야 실제로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는 거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되면요. 네, 감사합니다. 방지환 박사님께서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치료제 이야기할 때 항체 치료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국내에서는 다른 신약 재창출,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다른 약을 코로나 치료제로 전용해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 회사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어쨌든 처음부터 이제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다른 용도로 개발됐던 약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재창출을 한 게 있는데 그나마 좀 카모스tat 정도가 일부 선생님들께서 조금 효과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약들은 뭐 아직까지는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약회사가 이제 하는 걸 보면 요즘 제약회사 형태들이 이게 제약회사인지 증권회사인지 이게 임상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식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실제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패널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오늘 정해진 시간을 지금 약간 오버했는데요. 오늘 세 분 발표들을 들으면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좀 찜찜했던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또 의문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협회 기자들이 이 전문가들에게 연락하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많은 기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자협회는 과학 이슈, 현안이 생기면은 즉시 이런 토론을 많이 마련해서 취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